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검증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조국 후보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한 의과대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수 통합을 주제로 한 한국당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김무성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조국 후보자 이야기부터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자녀 교육 문제,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젊은이들의 어떤 희망, 기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국 후보가 출근길에 비판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가짜 뉴스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자녀 교육 문제가 사실 이후에 출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조국 내정자의 딸이 불법적이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뭐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갔다면 그건 뭐 질책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의혹 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정 입학이다,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규정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게 언론의 태도인데요. 언론은 정치인이 말하는 일부 가짜를 그냥 받아서 사실로 규정해 주는 게 언론이 아닙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취재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모니터를 꼼꼼하게 해봤는데 한 언론사가 좀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면 제가 보기엔 별 취재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거기에 경마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막 위에 얹어가지고 기정사실화하더라고요.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것은 언론 보도가 정론 기능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언론이 청문회 열라고 얘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은 청문회에서 따질 것들을 미리 언론에 흘려서 지금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건 마녀사냥 같이 느껴졌습니다. 언론이 청문회에서 따져라. 본인에게는 해명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예. 모든 언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게 사실인 듯이 기정사실화하면 청문회 왜 합니까? 그냥 여론 재판에서 끝내지. 예, 그래서 청문회를 빨리 해서 조국 후보자의 그 해명을 듣고 싶다. 네. 예, 그리고 판단하겠다. 저는 이게 국민들의 속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딸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2주 정도 인턴을 하고 논문을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논문도 쓰실 것 같고 뭐 제자들의 논문 뭐 저자 등록도 같이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제1저자로 등록된다는 게 어떤 의미길래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과, 문과 쪽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이론으로 이것을 풀어낼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황 자체에서 제1저자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책임저자의 바로 밑에 단계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네. 이제 책임저자 동급으로 봐야 되겠죠. 동급으로 봐야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실험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편집 그리고 이론의 정리 이 모든 부분을 망라한 그런 과정에서 논문에 대해서 가장 기여한 바가 큰 그런 사람을 1저자로 올리는 것이 진짜 통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짜리가 SCIE급인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논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했고 1저자를 올렸다. 이런 것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납득이 안 된다라는 네. 겁니다. 뭐 조금 전에 뭐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언론에서 지나치게 공론화를 하는 것인데 공적 기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 강요들에 대한 후보
이 검증 자체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해왔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공적인 기능인데 그 공적인 기능은 워치독의 기능입니다. 즉 게이트키퍼의 역할이죠. 언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대변할 수 있고 그것으로 투영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조국 후보자가 강요로 들어가는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예. 강요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일고 있는 일반적 의혹적 사항들, 이런 것들이 취재자라는 활동 수단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공적 기능을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걸 뭐 신상 틀기에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은요 공식적인 신상 틀기입니다. 그것이 인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걸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지금 SCI급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이게 6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저자로 이제 해준 교수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2주 정도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이 과정에 2주까지 실험을 보고 계속 거의 24시간 대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예. 네. 해당 학교에서 2명이 시작했는데 1명은 중간에서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만에. 그런데 조국 교수 딸이 정말 대단했다. 성실했고 끈질기게 일을 해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영어 논문이었는데 이게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SCI급이라는 보도는 못 볼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을 하시니까 SCIE급이죠. SCI는 아니고 예, SCIE급입니다. 이게 차이가 네. 납니다. 이제 SCI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영어 논문을 영어로 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들이 쓴 영어 논문이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네. 아주 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기로서는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제일 저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조국 교수 딸이 이렇게 성실하고 끈질기고 열심히 해서 해당 교수가 정말 괜찮은 학생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줬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지금 언론이 지적해야 될 건 그 제일 저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외압을 행사했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2000년대 이전의 일이니까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는 그때부터도 산업행 출신이고 반걸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조국 교수 말을 듣고 올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의혹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 네. 외압에 대한 증언도 아무것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네. 그 장 교수를 아냐? 조국 내정자가? 모른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안 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도 교수가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이다. 네. 외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셨는데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의전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줬다.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학금은 성적이 좋거나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학생들에게 준다라는 생각이 네. 일반적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네. 저는 2번이나 유급받고 장학금 받았다. 굉장히 악의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게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예요. 2016년 1학기에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2015년 2학기 성적을 가지고 줍니다. 그 이전 게 아니고. 조국 교수 딸이 유급한 건 2015년 1학기였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2학기에 유급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1학기에는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성적 장학금이 주였어요. 성적이 좋은 A+들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성적 장학금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위 좋은 대학 중에. 오히려 가정 형편에 따라 주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요소가 개입된 그런 장학금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출연해서 주는 부분. 이게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 2015년 1학기에 유급한 학생을 열심히 공부해서 2015년 2학기에 성적을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즘 못 보는 스승의 역할을 하신 분인데 저는 그래갖고 이게 그러면 의대는 굉장히 장학금이 비싸잖아요. 학비가. 그래서 네네. 매해 1,000만 원씩 받은 건 줄 알았더니 그 액수가 이렇게까지 비난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 거의 90% 가까이가 장학금 받는 조금 과거와는 달라졌더라고요. 현실이.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참, 일단 논문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성실했고, 한 학생은 낙오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에 따른 끝까지 이 과제를 수행을 했다라는 뭐 성실성. 그리고 영어에 대한 문제, 뭐 교수들도 뭐 박사긴 합니다만 영어 실력이 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더러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성실과 영어, 그걸로 인해서 논문 1저자를 올린다. 참, 글쎄요. 이 논문이라는 것은 학문적 업적 성과입니다. 학문적 논리 기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가늠하시는 것인데 그런 논문에 대한 업적 1저자, 2저자를 올리는 것은 성실과 영어 실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 아마 학교에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실험은 267개의 실험에 참여해야 되고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린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생들이 이 1저자에 참여한 만큼 실험 실습 단계에서 역할을 예. 했느냐. 또 논문 제목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 논문 제목 자체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장학금에 대해서 성적 위주로 줄 수도 있고 교수가 뭐 학생이 이뻐서 줄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뭐 개인 학교 장학금이니까 개인이 만든 장학금이니까 충분히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조국 후보자는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인 중에 공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또 그 사람의 행동과 가족의 행동을 말미암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한테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보다도 도덕적인 경험, 도덕적인 소양을 따지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예.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실제로 잘 사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55 이상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못 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뭐 조국 수석이 본인의 이야기 입장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적 순위보다도 경제 순위로 이제 장학금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시 조국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유급이 언제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학업을 봤을 때 불성실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급을 당했다는 것은 학업에 불성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을 의협백에서 면학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 이건 좀 논리가 모순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같으면은 교수가 F 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학생의 돈을 주면 굉장히 따지고 물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래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지 돈을 주고 면학을 해서 면학 기능을 좀 더 높였다? 이거는 교수의 입장에서 저도 교수입니다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교수님 되게 빡빡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안 그런 분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한 건 그 부분이 아니죠, 사실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 딸한테 장학금을 줘서 이 사람이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 갔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가 왜 돈을 줬느냐 이게 쟁점입니까? 저는 이게 대표적인 이상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가 2016년 1학기에 우리 딸 장학금 줘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두 분이 아는 사이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2016년은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이런 거예요. 이 노모 교수는 해안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될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산시장이 오거돈 시장이 될 것도 미리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걸 예측해서 미래의 부산의료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말은 사실은 이건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5월 9일이 대선이지만 이미 뭐 그때는 정부가 뭐 이렇게 예. 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된 건 그 후니까요. 문제가 된다면 이런 과정만 가능해요. 2018년에도 1, 2학기에 주잖아요.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까 내가 이 400만 원을 줘서 이분 내가 부산의료원으로 가야겠다 이건데 이 억측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딸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부동산 관련된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친동생의 뭐 위장 이혼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뭐 전혀 사실과 다른 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채권과 관련돼서 이제 다 모든 걸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이 동생의 이런 해명으로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건 야당은 안 그러겠죠. 그리고 흔들라고 생각하는 언론은 그것도 흔들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조국 교수 청문회입니까? 아니면 가족 신상 털기입니까? 저는 가족에 대해서 딸 부분까지 검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장 이혼 부분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건 마치 귀신을 그리는 화상의 입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청문회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선친 묘비를 찍어서 예. 공개하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거의 부관 참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예. 이 과정에서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어린 조카가 있습니다. 조국 교수의. 그 어린 아이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애썼는데 지금 저도 그 부부의 이혼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어른들이 그 어린이에 대해서 할 도리입니까? 이게 핵심도 아니잖아요. 네. 마치 저는 조국 교수가 위장 이혼했는 줄 알았어요. 네. 언론 제목 보고 말씀하신 지금 대로 이게 이 말이 선친 됩니까? 묘소 사진 공개가 또 네.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행동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조국 교수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가족이 무슨 문제겠느냐.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상 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인정이 된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가족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의 범주에서 묶어놓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의혹은요, 미국의 청문회에서도 가족에 대해서 다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문회에서도 가족에 대한 잘못을 따져왔는 부분이고요. 이게 조국 후보자에만 유별나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친 묘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비석 말씀을 부분, 드리는데 예. 선친 묘비도 따지는 것도 이게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장 이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고 그 위장 이혼은 여기에 조국 후보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이 채무와 관련돼서고 운동학원의 이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떨어져서 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야당에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묘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누가 제보를 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국회에 규경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묘소에까지 가서 촬영한다 이런 생각은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꾸 위장 이혼이 아니다. 사실상 이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실체, 진실의 덩어리와는 자꾸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묘소에 가니까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더라. 아마 이런 제보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네. 생각, 추측입니다만 네.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 위장 매매냐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런 차원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그 묘비를 찍어서 공개합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온갖 제보가.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되고 총리 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투기 의혹도 있었고 가장 문제가 된 건 단마진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도 정치권이 적어도 다른 더 이상의 사생활을 가지고 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묘비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있다가 후보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공개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선동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위장 이혼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불법이 있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위장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목을 뽑을 때도 위장 이혼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위장 이혼 같이 한 것처럼 돼버려요. 게다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교수님. 제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출가한 동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저는
출가한 동생이, 출가한 언니가, 오빠가 뭐 생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혈육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좀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생이 그러니까 위장 이혼 가지고 초점을 만들지 말고요. 예. 그래서 묘비 때문에 갑자기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로 갔는데 이게 사실 IMF의 비극이죠. IMF 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이렇게 작은 건설사들이 무수히 무너졌습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채권 다 포기해도 과거 아내한테 준 채권은 포기할 자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논란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당 비박계 좌장이죠. 김무성 의원이 어제 보수 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좀 격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네. 이게 요즘 뭐 조국 후보자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메모리 돼가서 예. 이런 것들이 참 뉴스에 잡히시지도 않는데 최민희 의원님 참 애쓰십니다. 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단결돼야 된다.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어제 그렇게 고성이 나고 싸웠던 이유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굳이 이것을 보수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가 하나로 돼야 된다는 그 대전제는 이해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또 존재하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굳이 단계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보수 통합에 대한 필요성, 그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화를 시키는 그런 단계다. 그 과정에서 김문수 지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정치 이해관계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단계로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총선 전까지는 뭔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통합이라든가 연대 이런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나온 발언이 너무 선정적이라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1000년 동안 박근혜의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런 이거 무슨 과거의 신전에서 할 예. 법한 얘기들이 나와서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토론하고 뭐 앞으로 뭐 하시는 거 다 좋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러디한 동요를 가지고 법적 조치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그 별명을 부른 분들 뭐 100명 이상을 고발했잖아요. 고소고발.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 어제는 저는 이거보다는 완전 자유한국당 3종 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군수가 나와서 뭐 5시간 동안 사과하십시오를 외친 부산 기장군 사건, 그다음에 공주의회에서 조폭스러운 난동 사건 등 이제 그거 먼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2년 총선 때 민주통합당의 전략이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반 이명박근혜 패배했죠. 그래서 저는 반문연대라는 보수가 나아갈 지향점은 안 들어있고 오직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면서 연대를 하는 것이 정치적 실효성이 있을까. 보수 통합은 기치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병국 의원도 선거 앞두고 인위적 통합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차이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적 차원에서 이제 아마 정병국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의 다원적이고 다양성에 대한 입장에서 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통합이라든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이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정권 획득의 목적이라는 것은 선거에 이겨야만이 실현 가능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4분 5열된 보수 집단이 선거에 임한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금 통합을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다소 공학적이고 인위적이긴 하지만은 예. 지금 총선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배경 의원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는데 저는 그런 필요성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8개월 총선 앞둔 상황에서는 좀 더 인식이 덜하지만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추석이 지나고 국정감사가 지나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 아마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그런가 있습니다.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반문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분열하고 통합하고 이합집산하는 건 민주당 쪽이 전공이었죠. 그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선거 앞둔 인위적 통합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통합하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결국은 인위적 통합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성공하려면 지지자들이 먼저 통합해서 그 지지자들의 통합의 힘으로 그러니까 정당을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힘이 없고 지지자들은 오히려 우리 공화당 쪽의 태극기 집회 쪽과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지지자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늘 통합할 때 저희도 반송해 보면 지지자들의 통합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상층부의 정치공학적 통합은 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어제 손학규 선언 발표했잖아요. 빅텐트론 주장을 하면서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함께 좀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좀 정계 개편에 있어서는 어떤 움직임 보일 거라고 보세요? 이 빅텐트론 자체가 2012년에 손학규 대표가 민주통합당 당대표실 때 밖에 있는 그 친노 세력하고 통합할 때 빅텐트론을 중심으로 이미 하신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민주통합당이 제1야당이고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통합이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예, 말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실현할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지금 부족해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빅텐트가 될지 비치 파라솔이 될지 우선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플레이그 라운드라고 그랬어요. 깃발 아래 누가 어떻게 뭉치느냐, 즉 깃발을 누가 드느냐에 따른 거라 봅니다. 빅텐트 좋은 얘기죠. 삼지대를 만드는 빅텐트가 좋은데 손학규 대표가 이걸 한다. 글쎄요, 거기에 플레이그 라운드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그러면 어떻게 좀 화답을 할까요? 화답 자체가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이미 정서상으로는 그 분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학규 대표를 조금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본인은 정치적인 질서, 새로운 한국 정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라고 그런 멸시를 참아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위상이 이렇게 많이 하락된 상황에서 빅텐트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추석 전까지 10%의 지지도를 올리지 못하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 말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민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